팬데믹이 종식되나 싶더니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킨 한 해를 보내고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경기 불안, 그리고 계속되는 지정학적 위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2024년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집중돼 있죠. 전 세계 70여 개국, 지구촌 절반인 약 42억 명이 투표소를 향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향방에 따라 각 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판도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판의 변화를 몰고 올 빅웨이브,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Trump quoted clear and present danger to our democracy. Through weakness and incompetence, Joe Biden has brought us to the brink of World War II. The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America should not allow China to take over our critical infrastructure. 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中国和韩国是搬不走的近邻，应该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2024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KBS 신년 경제기획 3부작 다른 미래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연속으로 우리 경제 주요 화두를 다각도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주요 핵심국이죠. 핵심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변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경제계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분입니다. 박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학생들에게 일명 실론티로 불린다는 분인데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티처, 중국 전문가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 이슈를 한 걸음 빠르게, 두 걸음 알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박정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진행자죠. 이대호 경제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KBS 신년 경제기획 3부작 다른 미래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올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을 텐데요. 세계 경제의 심장 뉴욕과 글로벌 경제의 큰 축이죠. 베이징 차례로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으로 가봅니다. 이윤정 PD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은 지금 이른 아침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월 2일 아침 8시가 막 지났는데요.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이미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부지런히 관광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2024년을 맞이하는 볼드랍 행사도 바로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100만 명에 달하는 관중들이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인파가 맨하튼에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2024년 첫 뉴욕 증시가 개장되는데요. 지속되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은 5%에 육박했고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상승장을 그리며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지 개장 첫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2024년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미국과 세계의 판도를 바꿀 빅매치로 벌써부터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정범수 특파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중국의 명동으로 불리는 왕푸진 거리입니다. 오늘 새해 첫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왕푸진 거리는 하루 최대 120만 명 이상이 이동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던 곳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 거리가 텅 비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중국 최대 규모의 왕푸징 백화점도 코로나 직후 매출의 70%가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씀씀이입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지출을 줄여서 작년 가계 저축률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45.6%에 달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옹화궁이라는 절이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행운을 빌기 위해 베이징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청년 실업률을 반영하듯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바람은 당연 경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뉴욕과 베이징의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PD 특파원 한 번씩 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고요. 이렇게 뉴욕, 베이징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새해에 대한 소망들이 각기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가 선거의 해 아닙니까? 세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바이든에게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유리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바이든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 네.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 트럼프가 이긴다. 각각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박정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열세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후보 등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허들이 있어서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우세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구촌은 그야말로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다음 주말이죠. 타이완을 시작으로 선거 릴레이가 펼쳐질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자, 이대호 기자, 신조어도 생겼다고요? 네, 폴리코노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코노미. 이게 올해 화두가 될 만한 용어인데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 그리고 경제를 나타내는 이코노미, 그 합성어입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실마리로 이 폴리코노미를 뽑았는데요. 바로 올해가 정말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려 70개의 나라 그 이상에서 대선과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선거 스케줄이 정말로 빡빡한데요.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이완의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그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2월에는 인도네시아, 3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 대선이 있고요. 4월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또 5월에는 인도, 6월에는 유럽, 10월에는 브라질, 11월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그야말로 이 지정학적인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이 경제 대국들의 큰 선거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 역시 미국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느냐,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이어가느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운명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판 승부. 올해 가장 뜨겁고 또 흥미진진한 빅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집권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이냐. 아직 대선까지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두 사람의 행보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번에는 대선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정 PD 특파원. 네, 미국 내 여론의 동향 어떻습니까?
네, 대선의 해인 만큼 새해가 시작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전 현직 대통령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는 508개의 여론조사 평균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바이든은 43.4%, 트럼프 45.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기소에서 9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대선 직후였죠. 2021년 1월 6일 일어난 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 18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도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고 보고 내란에 가담한 트럼프가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메인주에서도 국무장관이 역시 같은 이유로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는데요.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큰 혼돈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런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자신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유세장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바이든은 정적을 탄압하는 독재자다. 트럼프는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으려 한 것일 뿐이다 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과 동시에 또 그런 여부와 동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쫓기는 입장이어서 반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네, 지난 12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르면 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가는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의 파티에 파월이 데킬라 몇 병을 가지고 온 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 연착륙에 성공만 한다면 지지율이 아쉬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호재가 되는 셈인데요. 때문에 파월의 이 발언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과 또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체감 경제는 온도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물가는 뛰고 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미국인 56%가 이미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금리를 일찍 내렸다가 꺼져가는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준은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PD특파원 이윤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키워드를 폴리코미니라고 꼽았는데 미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폴리코미니가 벌써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곽수종 박사님,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미국 정책 진짜 한바탕 요동을 치는 것 아닙니까? 요동치겠죠. 방금 말씀 주셨지만 수정헌법 14조 3항에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걸 갖고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고. 중간에 한 번 쉬었다 한 번 다시 된 쉬었다가 사람이 딱 한 번 명이군요.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놓고 봐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확률적으로 뭐 제로는 아니니까. 예. 근데 만약에 돌아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분노겠죠. 퓨리. 분노. 예, 분노가 아마 상당히 일 겁니다. 방금 이윤정 특파원이 말씀하셨지만 도둑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도둑 맞은 것이 어떻게 자기가 도둑 맞았는 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네. 이 사회 문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 중산층에 대한 사회 제도를 중점적으로 아마 바꿔 나가지 않을까. 자기의 지지층을 그쪽에다가 아마 초점을 두고 많은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참모들 중에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을 좀 바꿀 것 같아요. 참모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코엔 같은 변호사는 지금 기소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유엔 대사를 했던 한 분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남북 대화 네. 북한과 미북 대담 회담에서의 내용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되겠다. 자기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참모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경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주식이 좋았습니다. 주식이요? 예, 2008년도 서프라임 때 14,000이던 다우 지수가 네. 34,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큰 맥락에서는 외교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 예.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배싱, 때리기를 할 것인가,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대호 기자가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아마 푸틴 쪽으로 트럼프는 조금 친러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친러주의로 가고 예.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국가에 빚을 지니까 예. 이제 전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나토에 탈퇴하겠다. 또 다른 미국이 재정으로 지원하는 파리 기후 조약 이런 거를 탈퇴하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집중적으로 던지면서 1820년대 몰로 대통령 이후에 주장했던 고립주의. 예. 다시 말하면 보호주의적인 거대한 섬으로서 미국이 남겠다는 거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키워드를 쭉 뽑아주셨는데 굉장히 대내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선거에서는 항상 자국 경제가 또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지금 현역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오믹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쟁에 너무 인발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네. 참전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빚을 많이 졌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경제가 실패했는가? 19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논문을 보니까 네.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 반감하더라,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불황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한 2000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바이든 이코노미가 새로운 어떤 정점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경제 실패에 대한 그런 반감이 조금은 상쇄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령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러닝메이트를 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부통령 후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부통령 후보가 지금 카멜라 해리스인데 부통령인데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존재감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통령이라고 하면 저물면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네. 바이든 대통령의 불리한 내용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들이 나온다면 바이든에게도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전쟁이 다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희망사항이지만 예. 그중에 하나는 적어도 끝나지 않겠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선거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펼쳐질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올해 미국 경제가 그럼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누구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걸로 보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0%대였던 것을 최근 들어서 5%대까지 올려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5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여러 지표상의 내용들은 사실 호황에 가까운 수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준금리를 5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이냐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원래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간에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위축돼서 경기를 좀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는 게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리 미국에선 선도적으로 고용을 슬림화해놨습니다. 고용을 슬림화. 그렇죠. 미리 어떻게 보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로서 채용했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해고했던 걸 미리 했거든요. 슬림화라고 표현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엔데믹이 전개되다 보니까 다시 오프라인 활동이 전개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제서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중첩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5배 올리는 과정에서도 경제가 나름대로 연착륙하거나 연착륙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죠. 예. 오히려 잘 나갈 수 있었던 여지가 여기 있는데요. 미국의 역대 선거를 봤었을 때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은 모두 경제가 문제가 있었을 때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어쨌든 흘러가는 방향을 좀 예측해 봤을 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자, 박승찬 교수님, 네.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럼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 트럼프 누구를 지금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또 다른 일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통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 대통령이니까 협상이 가능, 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바이든을 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그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바이든의 예측 가능한 뭐 안정적인 전략 경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재집권을 한다고 해도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진 그렇죠. 않을 것이다. 지난 4년을 바이든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국 제재를 했는데 이 틈이 있더라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하다. 예측 가능하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때문에 이제 바이든을 이제 아마도 이제 지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정책들은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완전 공화당이든 뒤집어. 민주당이든 같은 기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기가 봤을 때 물론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든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동맹들, 기존 정책들은 괜찮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이 관세 정책을 같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바이든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 전략 중에서 당연히 바이든을 선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대중국 제재에 대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결이 다르죠. 공화당이 이 대중국 제재의 강도와 방식에서 훨씬 다르다, 더 세다라는 겁니다. 반중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1월 달에 미국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갔던 것도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고 바이든을 좀 지지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좀 미중 정상에 만나서 약간 또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정우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이번 달에 공화당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다음 달에 민주당 경선이 있고 사실 아직까지 좀 레이스가 남아 있어서 공약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의 차이는 에너지 관련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고요. IRA법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 산업도 속도 조절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IRA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고 멀리 가지도 못하는 자동차를 떠안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본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방이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과 관련된 기술들을 미국의 여러 기업들과 같이 육성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 신수종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첨단 산업들이 방위 산업과 많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업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같이 결부돼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섹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서 많은 것들을 설계했다면 트럼프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방위 산업과 기존 산업을 구분하는 정책을 아직까지는 더 고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에너지와 국방 면에서 모두 기존 산업을 고수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곽수종 박사님한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난달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네. 미국 연준에서 정말로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급등을 했었죠. 예상을 네. 못했다라는 네. 거고 뭐 호사가들의 표현일 수도 있기는 할 텐데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좀 의식해 준 것 아니냐, 바이든 띄우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측도 있고요.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선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를 몇 번 내려주면은 미국이 만족할까요? 미국 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할까요? 지금 나온 거로는 네. 어떤 쪽에서는 9번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9번이요? 0.25% 기준입니까? 그렇죠. 0.25% 기준으로 9번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대 후반까지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손마 비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측하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1.5에서 1.75%포인트만 낮춰줘도 우리는 땡큐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땐 4번, 5번이에요. 근데 염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0.75 정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정도겠네요. 3번 정도겠죠. 0.25까지 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 시점과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예. 의문으로 남아있겠죠. 네, 근데 이대호 기자 질문에서 지금 혹시 선심성 정책으로 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파월 의장을 누가 임명했냐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 그랬죠. 임명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힘을 쓰지 않는다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선심성 정책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금리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박정호 교수님, 지금 연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이게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가 예전 히스토리를 좀 반추해 보면 이 지금 발언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파월 의장이 재임 할 때 그때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유발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들을 미국 의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그 당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실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야기가 됐죠. 예, 많이 비판을 받았죠. 파월 의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립 서비스 하는 듯한 발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학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좀 고지식해서 여기 두 분의 네. 학자분들 계시지만 학자분 어찌 보면 아니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고지고대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같은 경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런 정도의 립 서비스가 가능한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 긴축의 기조는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네. 다른 연준 위원들은 전혀 다른 스탠스의 발언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준 위원으로서 자기가 재임하고 있었을 때 물가를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낮췄다. 이거는 역사에 남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 재직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통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내가 확실히 잡았다라는 확정된 증거를 가지고도 상당 부분 그게 유지된 것까지 봐야지만 완벽하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흐름까지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곽 박사님 지금 금리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 박정호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와 또 시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또 같이 예측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시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3월에 내릴 것이다. 아니야. 3월은 기다렸다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 봐서 한 5월이나 6월쯤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제 그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해졌을 때. 따뜻해졌을 때 내릴 것이다. 왜 그러느냐.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물가가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박정호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물가가 3%대 초반대까지 왔지만 이게 2%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뭐냐?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올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많이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력값도 오르고 많은 서비스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이게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금리 낮춰줘서 우리가 경기를 더 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겠느냐. 선거가 있으니까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을 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호 교수 말씀처럼 저는 금리 인하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가볍게 하진 않을 것이다. 물가를 충분히 볼 것이다. 네. 예. 박정호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로 지난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상단과 비교하면 한 2%포인트 딱 차이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좀 이어질까요? 예, 우리나라는 한숨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만 가고 있었을 때 OECD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과 발맞춰서 같이 금리를 올려갔던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5%까지 올려놓고 더 이상 올리지 못한 상태로 네. 유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견디는 것으로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똑같이 내리긴 그렇고요. 네.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환율에 대한 불안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든가 외국 자본의 유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버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경기도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안 하는 겁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공기관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공공기관의 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목적성은 당연히 물가 안정이에요. 네. 본인이 본인 숙제도 마저 풀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말고 정부 부분에서도 경기는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네. 하느는 물가 잡는 데 천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금리 얘기 해봤고요. 이번에 다른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관심사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도 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박수종 박사님, 이게 네. 전면 폐기가 가능한 겁니까, 정말로? 전면 폐기를 하겠다고 오름장을 놓고 있죠. 근데 저는 전면 폐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IRA 법안을 법안으로 보지 말고 방금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5% 거의 뭐 5.5%까지 지금 최고점까지 올렸잖아요. 예. 그 과정은 돈을 흡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당황하죠. 그래서 돈을 좀 풀어줘야 돼요. 네. 뒤로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 바로 IRA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오믹스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통화는 긴축 같지만 네. 재정은 돈을 풀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 부분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하겠다. 대통령 명령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아마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고 미국에 지금 투자했던 산업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현지에 투자했던 산업들이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백지화된다고 하는 것은 네.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사실 돈이 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지금 공장도 짓고. 그렇죠. 예, 사실 처음 IRA가 발효가 됐을 때도 고민이 깊어졌는데 이제 IRA가 폐기되면 어떡하나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것 같아서 미국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좀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국제 정세의 어떤 냉정한 현실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우리도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중국을 타겟한 그 정책에 우리도 빨리 좀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에 한 달여 전에 미국이 IRA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외국 우려 기업을 지침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네. 딱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했거나 통제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그 기업들을
콕 집어서 네. 외국 우려 기업이다라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IRA 그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손잡고 유럽 기업과 손잡고 한국 기업과 손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아예 방어막을 하나 더 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중국산 원료를 좀 공급받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되냐면은 2024년 그러니까 벌써 올해부터입니다.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 25년,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외국 우려 기업에게 조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승장 교수님이 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미국이 좀 정교하게 중국의 숨통을 좀 조이는 이런 지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정조준 한 거고, 뭐 이게 뭐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의 뭐 광물, 그다음에 뭐 소재 부품은 아예 중국 시장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지금 이 우려 대상 기업이라는 게 지금 뭐 중국, 그다음에 뭐 이란, 북한,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그 배터리에서 광물질 제조, 가공 이 모든 생태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을 견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여러 나라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IRA가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특히 우리 기업 같은 경우 합작 네. 기업을 만들었던 합작 기업. 예. 어떤 게 있었죠? 합작 기업을 만들었던 게 이제 뭐 22분에 나왔던 우려 대상 기업들 이게 IRA 후속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우려 대상 기업이 25% 이상이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넘었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것들. 근데 지금 판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예를 든다면 지금 LG 뭐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회사 지분이 한 50%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중국 지분이 한 40%. 네. 뭐 퓨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80%거든요. 완전히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을 맞추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에게도 여파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미국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탓인지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 위기론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빅맥 지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그 유명한 햄버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경제 지수가 되죠. 중국에서도 빅맥 지수와 비슷하게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냐면요. 일단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이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기온이 특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겨울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42%나 급락했는데요.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도축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 그 영향도 있는데요. 그 근본적으로는 경기 둔화, 또 소득 감소로 주부들이 지갑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중국에서 이 돼지고기 가격은 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길바닥에 좀 이렇게 엎드려 있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진은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탕핑이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탕핑이 중국어로 들어눕다라는 뜻인데요.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라는 그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그런 퍼포먼스인 거죠.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21.3%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도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을 마지막으로 아예 청년 실업률 자체를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40년 이 거칠 것 없는 성장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중국 경제에 과연 무슨 탈이 난 걸까요? 네, 그러면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중국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범수 PD 특파원. 네, 다시 베이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 여기저기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올해 경제 운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외부 압력을 견디고 내부 어려움을 극복하라. 대외 무역 부진, 부동산 침체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 신용 긴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불안과 부동산 위기로 인한 부채 위험,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빚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던 구이저우성의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이 빚을 방치할 경우 중국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고 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부채 문제가 새해 중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10.1%, 산업 생산은 6.6%가 증가했습니다. 일부 글로벌 기관들도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상향시켰고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분야 등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 문제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문제라면 지금 당장 중국 지도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는 타이완 총통 선거 아닙니까? 현재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타이완의 선거 규정에서는 투표일 10일 전까지의 여론조사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독립 친미 성향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 라이팅더 후보가 33에서 35% 정도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친중 노선인 국민당의 서우이 후보가 30에서 33% 사이를 기록하며 2~3%포인트 차이로 바짝 붙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 중국의 개입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민당 서우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120만 명에 달하는 타이완인들이 귀국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全面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어 모든 투표를 타이완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타이완인 사업가들이 투표를 하러 가도록 중국 전 현직 관리들이 앞장서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민진당에 대해 전쟁을 불러오는 세력이라며 안보 불안을 자극한다 동시에 타이완산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 어제부터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등 선거에 노골적인 개입을 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 행정부도 타이완의 자위권 강화를 위한 지원 협력을 늘리면서 민진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모두에 타이완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선거일인 13일까지 치열한 재기전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시리스파원 박범입니다.
네, 지금 베이징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지 음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D 특파원 이야기 중에서 중국이 타이완산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서 어제부터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고 하고요. 네. 박승찬 교수님, 보통은 어떤 물밑 개입이나 공방들이 벌어지는데 다소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 그럼요. 이게 타이완이 우리가 미중 신냉전을 이야기할 때 비유하는 표현들이 에이스 포커다. 예. 혹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을 이제 가는 부분에서 타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 타이완 부분에서는 우리 한반도 정세도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제 중국 입장에서 전략적 목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타이완 섬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 또한 해양 강국을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타이완. 네. 두 번째가 이제 지경학적, 지경학적, 그다음에 기경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경학적이요? 기술 안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경제와 기술 한번 말씀해 그렇죠.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가 파운더리 이제 절대 강자인 TSMC를 포함한 이 반도체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안보를 할 수 있는 이 지경학적 요인과 기술 안보를 할 수 있는 이 기경학적 요소가 같이 있는 중요한 또 전략적 목표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명분인데 네. 시진핑 3년임의 가장 큰 명분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 내전이 아직도 안 끝났고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공산당의 지상 과제는 당연히 대만 통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때도 대만 이슈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도 마오쩌둥 130전 탄생 기념일 때도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만 독립. 네. 최근에 신년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반드시 대만 통일은 역사적으로 필연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네.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친미 성향 후보, 지금 친중 성향 후보가 박빙인 상황입니다. 네. 친미 성향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허우유이 그리고 국민당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됐을 경우는 지금 현 부통령이죠? 예, 지금 현 부통령이고 지금 이제 지지율도 가장 박빙이지만 가장 지금 승산이 높게 보입니다. 됐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친미 반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양안 관계, 그러니까 본토와 대만 관계 계속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군사 훈련이라든지 강력한 워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 그 대신 이제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계속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팹4라고 이야기하는 타이완을 포함하는 이런 반도체 동맹도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국민당 이 허요위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타이완이 지금 미국이 지금 중심으로 하는 지금 반도체 여러 가지 동맹도 어느 정도 삐끄덕 소리가 좀 드러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친중 성향 국민당 후보가 되면 이제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 이제 계속 이제 협력과 교류가 강화될 것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간의 교류 협력이 있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만에 타이완에 있는 여러 개 매체를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만약에 민진당 후보가 되면 지금 이제 라이칭더가 되면 아마도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게 지금 매체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여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가진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미중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과 타이완이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는데, 자, 이대호 기자, 네. 타이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중 후보, 허우이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좀 대내적으로 반전의 어떤 호재 카드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대외적인 여론도 그렇고 내부를 결속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중국의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서구에서는 계속해서 피크 차이나론을 띄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 사실 이게 2022년에 여러 박사님들이 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이제 중국의 성장은 피크를 쳤다. 내리막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위기에 처해 있다. 네. 또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띄우면서 피크 차이너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담론이 이제 중국의 위기론까지 이어지는 거죠. 또 최근에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한 곳인 무디스가 네.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안정적에서 또 부정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여러모로 좀 어렵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지금 피크 차이나 이야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찬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피크 차이나 동의하십니까? 차이나 리스크는 증대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셨던 중국 위기 붕괴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나 피크, 그러니까 경제 성장 피크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10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년 전부터 지금 피크가 지금 찍었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초반부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초반? 2010년도 네. 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네. 거죠. 2007년도에 중국이 가장 고점을 찍었던 데가 2007년도에 경제 성장률 14.6%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등락을 이어가다가 2010년도에 10.6%. 그때부터 계속 지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계속 그때 피크 차이나고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10년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중국 망한다라는 이야기, 중국 위험론 이야기를 정말 뭐 10년 전부터 얘기하면서 정말 뭐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야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안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 피크 차이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멈추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절대 성장률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3세도 지도부인 이제 우리가 있을 때 이제 뭐 짱즈민 시대죠. 그게 1989년에서 1989년에서 2002년도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국 GDP 1%가 네.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지도부 이제 후진타오 때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11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는 GDP 1%가 한 16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1기 시기 때 5년 동안은요. GDP 1%가 한 960억 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2기, 그럼 최근에 5년은요. 한 19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1%는 3세대 제가 말씀드렸던 짱저민 시대 때 한 31% 해당된다. 그래서 피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결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인구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 성장을 멈출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사실 그 문제도 사실 중국 경제 위기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과거의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이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3차 서비스 산업이 2차 제조업을 넘어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노동,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노동에서 지금 자본, 요소 생산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지금 2022년도죠. 그러니까 제조업 근로자 수 대비 그러니까 투입되는 이 로봇 대수를 봤을 때 한 2022년도가 한 10,000명당 한 392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년 대비 22.7%니까 계속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중국 경제를 이제 피크, 완전 경제적 성장률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위기처럼, 붕괴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네.
사실 근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들이 통하기 위해서 좀 정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 중국 경제에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세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중국이 소비가 회복될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현재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한 86에서 87 정도 됩니다. 네. 100 이하면 지금 비관적인 거, 100 이상이면 낙관적인 건데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소비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가 2022년도까지만 가도 6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건 소비였다. 네, 큰 기둥이죠. 그런데 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리오프닝 별로 효과가 안 난 것 같아요. 36.8%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그걸 삼불심리라고 하는데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지갑을 안 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중국 통계에 의하면 지금 중국 위안화 예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한 제가 원화로 바꿨을 때 한 이경 한 4,500조 위안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경이 넘는다고요? 네, 이경 4,500조. 그러니까 일본 노무라 정권 자료를 보면요, 한 7,2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릴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민영 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민영 경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중국 경제 측면에서 민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륨 역할을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민영 경제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지금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뭐 수출입에서 52.7%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70%가 또 민영에서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이 취업 일자리가 80% 이상이 바로 민영기업에서 나옵니다. 네. 중국의 민영기업 수가 지금 약 한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5천만 개요? 네, 5천만 개 되는데 이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이제 힘드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올해 중앙 정부가 이제 지방 부채를 해결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어떻게 유동성을 풀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부채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자리도 가게도 힘들고,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기업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다 기업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럼 돈을 푼다라는 결국은 내년에 저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상업화도 만들면서 아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봐야 될 게 내년에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 혹은 특별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채를 좀 해소를 하고 네. 부양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게 기업 정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 특성에 맞춰서 좀 쉽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중국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 한 축이었던 대중무역의 판도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지금 대중국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죠. 맞아요. 그 전에는 참 우리나라가 중국에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의 거의 한 4분의 1, 25% 정도로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부터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내리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무역에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18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중국에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벌어들이던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적자를 내어주는 중국으로 180도가 네.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박정호 교수님 올해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역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무역 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화두를 통해서 올해부터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예. 올해부터네요 벌써. 예,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저변이 넓어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성적표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작년도에 중동 지역에 우리가 많은 사업권을 계약을 따오거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원년은 아마 올해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체결했던 그 수많은 계약건들이 역시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서 곽수종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전후 피해 복구 사업 등에 통해서 우리가 또 수출에 조금 더 성적표가 좋아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성적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이 고도 성장했었을 때는 그때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내부에도 먹을 게 많고 성장할 게 많은데 굳이 번역까지 해서 한국까지 공략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중국 내부에서 워낙 그 내수 경제가 주춤하다 보니까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라든가 목표 매출을 잡기 위해서 한국 시장 공략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띕니다. 요즘. 예, 요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커머스 시장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국내 거를 많이 샀지만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이용하는 행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공략으로 무역 수지가 돌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여서 무게 중심이 좀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곽수정 박사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탈중국화는 중국 기업도 탈중국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중국도 빨리 스스로의 어떤 찰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FEOC, 그러니까는 미국이 중국 합작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테니까 당연히 중국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우회적으로 수출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중국화가 중국 기업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우리 박정호 박사 교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기아차가 대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는 자동차 수출이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어요. 효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언제쯤 회복되는가가 관건인데 앞에서 말씀 나눈 것 중에 반도체는 무기예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군사, 상업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과연 놔둘까 아니면 계속해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끼리 한번 조금 더 강화하는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탈중국화의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박승창 교수님이 저기다 첨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의견 주시겠습니까? 탈중국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역 그 적자 부분에서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무역 적자 부분들이 일단 뭐 단기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경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 뭐 경제적인 요인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가 뭐 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원부자재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희석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말씀하실 때 중국의 산업 고도화, 기술 자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요인, 이런 뭐 미중 간의 이 문제가 지금 아마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기술 산업화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그 적자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무역 얘기만 해도 사실 이거를 90분 동안 내내 해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가 미국과 중국이었죠. 하지만 두 나라가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세계 경제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음악 기억하시죠? 영화 타짜,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제자에게 화투판의 원칙을 가르치던 평경장. 그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역대급 대사를 날립니다.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참 멋있는 대사다 했는데요. 좀 안 어울리나요? 알고 보니까 이 말에 진짜 원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외교의 전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입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쯤에서 20여 년 전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장면인데요. The Ministerial Conference so agrees. 바로 2001년 11월 10일 중국의 WTO 가입 순간입니다. Bringing China into the WTO is a win-win decision. It will protect our prosperity, and it will promote the right kind of change in China. 당시 사회주의 중국을 세계 무역 시스템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것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야말로 밀월 관계였죠. 그 후로 중국은 이 세계 공장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인당 GDP는 무려 12배 이상 늘어났고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느새 G2 국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커도 너무 컸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 말이죠. 미국은 이제 중국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 더 나아가서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 이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밀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주도했던 WTO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세계 속의 미국의 역할마저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 현실, 어쩌면 전의 전쟁보다 더 살벌한 게 바로 이 국제관계는 아닐까요? 네, KBS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의 전쟁보다 살벌한 게 국제관계라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박정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게임의 룰이 바뀐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난 우리 인류는 한 3, 40년 이상 동안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화 발전해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 바로 WTO 체제예요. 이 WTO 체제에서 가장 지향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세 줄이고 보조금 같은 거 주지 말아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금과 물류 시스템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을 막으면 인류가 다 같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 그 기조를 가지고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 하나가 통과됐는데 그게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IRA법이에요. 근데 그 IRA 법의 가장 큰 법의 목적성이 뭐냐? 누구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지난 3, 40년 동안 세계 자유무역의 기조에 가장 선봉에 섰던 국가가 보조금을 어떻게 줄지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에게 항의를 하거나 아니 왜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물어봐야 정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국제사회 분위기는 그 보조금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WTO 체제에서 지향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무차별 원칙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같이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지 누구는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WTO 체제에서의 지향점이었는데요. 그런데 IRA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독소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IRA법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본인이 말을 바꿀 때는 머쓱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WTO 체제에서 WTO 체제의 자유무역의 원칙을 약간 인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예외 조항을 한 3개 뒀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구 환경에 위배가 됐을 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위배가 됐을 때,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배가 됐을 때 이 3가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요즘 보호무역에서 가장 크게 근거로 잡고 있는 게 친환경일 뿐이지 IRA법의 본질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무차별해서 굉장히 몇몇 국가들에 집중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수정 박사님, 이게 미국도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한 110만 개가 있어요. 중국과 교역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IMF에서 이미 조사한 바로는 구매력 지수를 평가했을 때 GDP 비중이 중국이 18%고요. 미국이 15%예요. 그러니까 세계 교역량이나 경제 규모 면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죠. 현타가 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왔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제재라든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대응하는 방식을 경쟁으로 보느냐 아니면 패권 다툼으로 보냐 이런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승찬 교수님, 중국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전 카드가 좀 준비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이제 대응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3단계 접근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입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미중 간의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저는 중국이 하신 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분열적 심리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타이완 이슈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력한 워딩을 한다든가, 뭐 혹은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심리적으로 유축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부적인 내부적인 이슈들 그래서 대해서 뭐 내부의 그 분열을 만든다든가 혹은 미국과 동맹 우방국들 간의 그러니까 분열 조화를 이렇게 분열을 쫙 만들어내서 전략적 위치에서는 이게 이제 분열적 심리전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력을 이용한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의 파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란 나라와 이제 그 동맹 우방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60개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경제 규모로 경제로 1위, 2위를 하고 삼고 있는 나라가 한 120개 국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죠. 더 많네요.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동, 아프리카, 우리가 뭐 중남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개도국의 대변자, 후진국의 뭐 리딩 국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계속 이제 아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맞대응의 이제 법률전입니다. 미국이 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제재라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히 중국에 많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진행하는 것들 이런 식의 어느 시나리오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사드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복잡 다단한 국제관계 속에 뭐 60개 나라, 120개 나라 사실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또 생존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자, 박정호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준비들의 아주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중진국들, 많은 신생 독립국에 해당되는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양쪽 국가의 무역 의존도라든가 경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또 다른 선진국들도 양 국가와의 무역 규모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 그 두 국가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 체인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직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고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아주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슬로건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였죠?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 WTO를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점 국가를 우리는 50개국 이상 이제는 60개국에 가까워졌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야, 요소수 부족해졌다며 아니면 뭐 부족해졌다며 네. 그럼 한국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물류라든가 공급망의 중심이 놓일 수도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 쪽으로 네. 이득이 되도록 우리 쪽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를 지금 참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네.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라는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곽수종 박사님, 다른 중진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박정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수잖아요, 현재.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없는 것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또 역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박정호 교수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이 거대한 양국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것에 대한 초점을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선영 교수가 좀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가트에서 출발한 WTO 그 배경을 놓고 보면 규제가 없었던 것을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WTO를 만들었고 규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박정희 교수님 말씀처럼 무차별적이니까 아프리카 국가도 한 표, 미국도 한 표,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FTA로 가는 거고 FTA 가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지금 뭐 복잡하게 선이 다 얽혀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리더십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저는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가져올 과학기술이 무엇이고 미국과 축을 삼아서 가져가야 될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은 틀림없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가서 많은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네. 과연 중국은 언제쯤 이 저성장의 국면을 벗어나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만들어가면서 중국 시장을 노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 참 미국 대선도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라운드의 경쟁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토론 이야기의 마무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결국에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박승찬 교수님? 네. 일단은 그 미국 스스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미중 간에서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가능한 들어놓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때리는 분야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네. 반도체 AI 양자 기술이죠.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기술이잖아요. 그죠? 백신이라든지 나노 기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린테크 기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이쪽 분야에서는 절대 중국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러면 디커플링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혼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분야는 계속 앞으로도 네, 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분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긴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누가 이길 거나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조급한 게 지금 이제 창과 방패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그다음에 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쩌다 공무원과 늘 공무원의 싸움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지금 누굽니까? 어공이고요. 예. 어쩌다 공무원은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니까 늘 공무원은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급한 것은 아마도 중국보다 미국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저는 중국이 미국이 때리면서 더 기술 자립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 기술 독립이 강해지기 통해서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을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중국 수출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곽숙정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기게 될까요? 결국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태양과 달이 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달이 태양인 줄 알고 우겨도 안 되고 태양인 사람이 달이라고 우겨도 우주 질서는 바뀌게 돼 있죠. 근데 둘이가 딱 붙어버리면 밝을 명자가 돼요.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누가 이기느냐 이 승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계 경제의 질서의 헤지모니를 잡느냐 아마 이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중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제가 우리 박순정 교수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미국은 단순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국익은 뭐냐? 네.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때에 파도를 보지 말고 이제 바람을 좀 봤으면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읽어내는 지혜를 우리나라가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뭔가 우문현답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밝을 명자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판이 흔들릴 때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죠.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파도 타기를 잘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자, 박정우 교수님, 파도 타기에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사실 앞서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패권 국가라는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역할을 하는 중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들 국가들은 우리랑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국가들과 새로운 연대나 협력을 도모하면서 우리들끼리의 목소리도 더 적극 반영할 수 있게도 만들고 또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류 협력하면서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소견이고요. 특히 앞으로 진화 발전한 기술 부분에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20세기 초에는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가 경쟁력이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기술 우위가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와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대에는 세력이 경쟁력이에요. 세력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플랫폼이나 내 기술 기반 아래 모아놨느냐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었을 때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 그런 처지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미국도 중국도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을 많이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 단위에도 많이 모르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자, 박승찬 교수님, 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 무기와 왼쪽 무기가 꼭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 이 판이 정말 전쟁의 시대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저는 이제 흔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제 경성 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경제력, 과학 기술 이게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군사력도 포함되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지금 이게 반도체 기술이 계속 지금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제3세대 반도체, 제4세대 반도체를 또 미리 준비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우리가 블랙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기술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선점하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무기는 뭐냐? 저는 그게 이제 연성 이제 국력인데 결국은 저는 K 컨텐츠가 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의 그러니까 빅뱅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또 문화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경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술 경쟁력이 정책, 자금,
뭐 그다음에 인재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것만 보면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보다는 이런 이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이 혁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이 K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서비스 빅뱅 코리아가 만약에 왼손 무기가 된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이건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흔히들 우리가 제조업에서 모방하는 것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력과 이런 혁신 경쟁력이 합쳐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의구심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우리가 미래 신산업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가장 미래의 전도유망한 산업군들 몇 개만 꼽아 보십시오. 제가 먼저 한번 읊어볼까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이런 분야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이 세 가지 산업을 모두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대만은 반도체는 하지만 다른 산업은 없다 싶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 비교 열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앵커 기업 세 군데가 보호무역 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공장 짓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죠?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한 세 군데 짓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짓고 있는 곳이 6군데고요. SK 온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곳이 6군데고 삼성 SDI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게 2-3개가 넘습니다. 즉 우리나라 2차 전지 세 군데 앵커 기업이 미국에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기가급 팩토리고요. 그걸 무려 16개 가까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벨트를 이루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많다 보니까 보호무역 속에서 이런 기술 역량이 국내에 토착화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많이 못 느끼고 체감을 못하는 거일 뿐이죠.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응만 하면 얼마든지 예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개인기와 무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 거기에다 소프트 파워, K-팝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 곽수종 박사님,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묘수가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다른 미래를 위해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다른 미래.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결합해서 스마트웨어를 만들자. 또 배터리와 반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발전된 기술이다. 언급해 주셨지만 AI와 양자 컴퓨팅도 미래 산업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직접 하는 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주일 것 같아요. 우주 항공 산업이 우주요. 이 모든 산업을 끌어모으는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에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에론 머스크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하신 경성 파워와 연성 파워는 어떤 것이 있고 이 두 개가 어떤 하나의 스마트 파워로 나타낼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는 좀 더 지구에서 우주를 향하는 그런 산업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미래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우주 비즈니스까지 저희가 정말 신년 경제의 어떤 화두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도전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2024년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넌 내꺼 자라나라